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화주의를 자유주의랑 특히 비교를 하면서 도대체 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권리를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면서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시민인가? 이제 이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갖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상반되는 다른 정치적인 인간형의 모습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공화주의 국가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그 공화주의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총기 소유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공화주의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공화주의자는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3대 대통령을 지냈던 바로 그 토마스 제퍼슨이 가장 강력한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제퍼슨은 미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건국을 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류, 미국을 지탱하는 핵심 계층이 누구냐면 여먼리라고, 여먼리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영국 역사에서 그 젠트리, 그러니까 신사, 향사, 재지 지주들이죠. 그리고 서민들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그 자영농 하는, 뭐 요즘으로 치면 중산층이지만 어쨌든 옛날로 치면은 완전히 재지 지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민도 아닌, 어쨌든 자기 개인의 농토를 갖고 있는 자영농 계층을 여우맨이라고 그랬었습니다. YEOMAN이라고 했는데, 제퍼슨은 미국을 이런 사람들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의 민병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퍼슨이 공화주의자라는 것은 그의 이런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교류, 소셜 인터코스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류는 사회적 정의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정의감을 갖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절대 개인으로서 고립된 개인일 때가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화국을 형성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인간이 될 수고 인간다운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의감을 키워가는, 배우고 키우고 함양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인간이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즉 공화주의적 이상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퍼슨은 아테네에서 같이 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각자가 자작 농주들이고 자기 농토들이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이코노미를 잘 운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를, 폴리스에 가서 정치를 참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자작농이라는 거,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이 자작농들이 있어야지만 그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왕도 아니고 영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아무한테도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식솔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서 독립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시민이 나오고 공화국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사실은 미국 사람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부 활극 같은 데서 글쎄 우리 옛날에는 Little House on the Prairie, 초원의 작은 집인가 이런 그 마이클 랜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나오던 미국 드라마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그뿐이 아니죠. 사실 많은 서부 활극에 보면 그냥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데 가 갖고 땅을 크게 잡고서는 거기서 그냥 온 식구들이 죽어라고 뭐 소 기르고 뭐 말 기르고 농사 짓고 집 짓고 허물어지면 다시 고치고 뭐 인디언 들어오면 싸우고 나쁜 사람 들어오면 싸워서 퇴치하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미국의 개척 시대, 미국의 독립 초기, 그러니까는 식민지 시대부터 그러한 자영농이 도처에 퍼져 있는 것이 그게 미국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데서 프랑스, 독일 이런 오랜 전통과 귀족들과 영주들과 지주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선 상상을 할 수 없는 규모와 숫자의 자작농들이 미국에는 저 북쪽의 메인에서부터 남쪽 버지니아 이쪽까지 쫙 깔려 있었던 거죠. 제프슨은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이 드디어 우리가 공화주의적인 삶, 공화국을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놀라운 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고 보내주신 종교 자유의 땅이라고 했다면은 제프슨은 미국이야말로 저 옛날에 아테네 사람들, 고대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공화정 때의 그 시민들이 꿈꿨던, 만들었던, 그리고 마키아벨리, 사바나롤라 이런 사람들이 피렌체에서 잠시 꿈꿨던 그러한 공화국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이 미국이라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아무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줄 아는,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릴 줄 아는, 그리고 그러면서 독립된 자율적인 그러한 개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퍼슨은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늘 모든 시민들한테 일정한 규모의 땅을 다 나눠주자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고, 사실 미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영토를 넓혀가면서 그 영토를 거의 무상으로 계속해서 이민 오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진짜 말을 달려서 누구든지 빨리 달려가고 가서 깃발 꽂는 데가 자기 땅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벌이는 게 뭡니까? 땅을 가져야 된다. 땅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러한 건강한 시민들이 나와야지만 미국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공화주의 정신에서 입각해서 그런 정책들이 또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퍼슨이 이 땅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를 했냐 하면은 결국은 제퍼슨이 루이지애나 매입을 결행을 합니다. 루이지애나 퍼처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1803년에 당시에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나폴레옹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루이지애나 땅을 팔아버립니다. 제프슨한테 헐값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토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너무 적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미 큰 영토를 갖고 있는데, 아니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그 루이지애나 그거를 다 또 산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그 영토를 지금 사서 뭐에다 쓸 거냐고 사실 반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퍼슨은 왜 삽니까? 우리는 땅을 갖고 있고 이 땅을
균등하게 다 시민들한테 나눠줘야지 건강한 시민들이 나올 수가 있고 자율적인 시민들이 나오고 건강한 공화국을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땅을 삽니다. 하루아침에 루이지애나 퍼처스로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토가 2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리 또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글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라는 게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건 negative freedom, 영어로.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positive freedom입니다. 이게 이사야 베를린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정치사상가가 규정한 건데 Two Concepts of Liberty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했던 얘기지만은 그 이후로 완전히 이제 정치 사상에 있어서는 아주 흔하게 이용되는,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바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그게 소극적 자유고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자, 소극적 자유,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거. 그게 자유다. 간섭 안 받는 거. 정부의 간섭 안 받고 아무의 간섭 안 받는 거, 이웃의 간섭 안 받는 거, 그게 자유다. 간단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자유를 개념을. 그게 네거티브 프리덤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뭐를 할 때에 뭐 집을 짓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무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그게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럼 적극적 자유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유가 언제 가능하냐? 자유는 내가 남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을, 나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들을 내가 참여해서 만들 때, 즉 내가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해야지만 남이 나를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규율하는 거니까 자율적인 정치 참정을 하는 것이 그게 자유다. 왜? 참정을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다스려야지 남이 나를 못 다스리니까. 그래야지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에 참여를 할 때에만, 시민으로서 공화정에 참여할 때만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고,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그게 자유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자유의 개념이 우리가 둘 다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구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숙지하시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정치를 논할 때에도 참정의 문제 아니면 시장경제에서 나를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정치라는 거 뭐냐? 시장주의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규제 완화다. 그런데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다. 전혀 다른 개념의 자유죠, 사실은. 근데 둘 다 우리가 자유라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소극적 자유, 하나는 적극적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가, 나라가, 정부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내가 만들어준 정부인데 내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나의 권익을 더 잘 지키라고 도구로서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인데, 그 정부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경찰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가 꿈꾸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그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권리는 항상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받는다. 개인의
권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국가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보고 이 세금 내라 저래라 하는 거를 나는 못 내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세금 못 내겠다 해서 들고 일어났다. 미국 혁명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공화주의에서는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국가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공화국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만 자유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개의 전혀 다른 자유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화주의 전통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가장 논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볼 때에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사람들이 총기 소지입니다. 미국에는 총기의 숫자가 미국 국민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나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기관총도 소유할 수 있고, 총기 소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만 그냥 총을 누가 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체크, 그 사람이 과거 전력이라도 확인한 다음에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던가 뭐 이상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확인이라도 하고서 총을 팔자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총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규제를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지금 총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총기 소유권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뭡니까? Bill of Rights죠. 권리장전입니다. 온갖 권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정헌법 2조는 뭡니까? 그거는 총기 소유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스테이트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자유로운 스테이트, 주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나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동상이 이게 미닛맨, 미국의 그러니까 동북부의 매사추세츠 이런 데 있었던 민병대들이죠. 독립운동을 이끈,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끈 민병대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국은 상비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의 그 빨간 옷 입은 그 군대를 보냈다면, 미국에서는 어떡합니까? 워싱턴이 이끈 군대라는 것은 사실 그냥 거기 주민들이, 농부들이 자기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운 민병대였죠. 그걸 이제 미닛맨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인간형이 바로 미닛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공화국을 자기의 힘으로 지킴으로써 그 공화국이 쇠락하지 않도록 시민의 정신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페리클레스가 장례식 연설에서 아테네를 위해서 쓰러져간 그 전몰 용사들을 칭송하면서 이 열린 나라, 이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지켜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헌사를 바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다름 아닌 자작농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나라에서 무슨 총을 따로 마련해서 준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군복을 마련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했던 그 총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지켰던 거죠. 이거야말로 공화주의 정신의 완벽한 구현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시민이었죠.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시민들이 바로 이 미닛맨들이었죠. 그리고 물론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화국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물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병한테 의존해도 안 되는 거고 상비군한테 의존해도 안 되고 자기네들이 시민들이 직접 자기네가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상비군이나 용병한테 월급을 주면서 나라를 지키라? 그러면 공화국 정신, 공화국은 곧 부패하기 시작하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무력을 소유하게 되고 시민들은 반면에 그 무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국가가 더 이상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곧바로 폭정, 전제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virtue, virtus, 남성다움, 덕성, 이게 뭔가? 시민의 덕이라는 게 뭔가? virtue라는 게 뭔가? 가장 확실한 표현, 그것은 자기 총을 갖고 자기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킬 때, 그게 바로 시민입니다. 아테네의 민병대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서 그거를 기리는, 페리클레스가 그걸 기리듯이 바로 그 인간형이죠. 그러니까 총기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인지, 그리고 특히 그러한 민병대를 통해서 영국의 상부위군과 싸우면서 물리쳐서 미국을 만든 그 미니트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총기 소유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이 나라의 종이나 나라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 주인, 그거를 표현하는 거, 나라나 상비군이, 국가 정부나 상비군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때. 그래야지만 시민이 진정한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고, 그렇죠? 땅을 소유하고 있고, 자영농,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소유하고, 그러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이 세 가지는 땅을 갖고 있고 무기를 소유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공화국 시민의, 그게 아테네의 시민에서부터 로마의 시민에서 마키아벨리 때의 피렌체의 시민에서 그리고 미국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시민이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입니다. 땅, 무기, 그리고 참정권. 이 세 가지야말로 시민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만일에 시민이 무장 해제되면은 확실한 것은, 그러면 무장을 안 하고 있는 시민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자기 가족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죠.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 나라에 의존하게 되는 거, 더군다나 무력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나라가 갖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재산에 있어서 독립이고, 무기에 있어서 독립이고, 참정권에 있어서도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공화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말, 나쁜 말은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디펜던시. 뭐에 의존한다라는 것. 재산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의 경제력, 나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딴 데 의존한다라든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무력에 있어서 나 자신에 의존하지 않고 상비군이나 이런 데다 의존한다라든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치를 하지 않고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데 관료들한테 의존한, 이 모든 것은 의존이 아니라 곧 뭡니까? 부패입니다. 시민정신의 부패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무너지면 시민은 사라지는 겁니다. 공화주의가 이상으로 하는 그 시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이 출간하는 시사교양지 법치와 자유 2025년 겨울호가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법치와 자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법치의 문제들을 가장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문지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 법치와 자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에 공부했던 분이 J.G.A. 포커크 교수라고 계시고, 그분이 쓴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을 오늘 이 강의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포커크 교수님의 책 제목이 마키아벨리안 모멘트입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적, 글쎄요, 순간, 이렇게 그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마키아벨리안 모멘트가 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화국의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자치를 통해서 유지하는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왕권신수설이나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정치체제, 거기에 따른 정치체제는 영원 불변한 것이고 계속 가는 것이지만 우주 질서의 일부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공화국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모멘트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시민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이죠. 뭘 깨닫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부패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공화주의 체제가,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시민들의 덕성이 부패하고 쇠락하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가면서, 즉 계속해서 우리가 만드는 이 아름다운 공화국을 끊임없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운명의 여신의 장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문제의식이 생기는 순간이, 그게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민의식이 드는 순간, 시민 정신이 발동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정치체제는 내가 참여하고 나 같은 시민들의 덕성이 유지될 때만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없어지면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덕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갈고 닦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시민의 덕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운명의 여신의 장난 앞에서 쇠락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투쟁해 나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치라는 거죠. 그것이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총기 소유권은 공화주의 사상에 의하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그 역사 속에서 공화국이 쇠락해가는 것, 그리고 폭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기제가 시민,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무력을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력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폭정에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공화국이 유지되는 거죠. 자, 이게 밀리시아, 이게 민병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데 이 민병대가 뭡니까? 밀리시아라는 것이 미국의 도처에서 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저 남자 어른들이 완전히 민간인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보통 민간인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완전히 군복을 입고 캐모플라지 옷을 다 입고 중무장들을 하고 군사훈련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런 거 보고 야, 저건 무슨 어른들의 장난이, 총싸움 같은 거는 어렸을 때나 하는 것이 군대 놀이를, 병정 놀이를 도대체 왜 다 큰 사람들이, 그것도 심각하게 제대로 된 무기들을 갖고서 나가갖고 저런 우스꽝스러운 전쟁 노름 같은 놀이를 도대체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이 민병대의 전통, 공화주의 전통,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그 개념에 입각해서 본다라면 민병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지켜내는 거,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라는 그 민병대 정신에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총기 소유의 자유 문제,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총기 난동으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죽어가고, 참 직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살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규제를 못하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굉장히 그 독특한 공화주의 전통이라는 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한다면, 비록 지금 소위 미국에서 밀리시아, 민병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엔 절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짓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밑에 깔려있는 그 공화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의 정치를 발명한 고대 아테네 시민들, 로마정 때의 로마 시민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이끌고 다녔던 피렌체의 민병대,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라는 것이 상비군,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인들 월급을 줘갖고 직장으로서 군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무조건 대한민국의 남성이면, 앞으로는 이제 여성도 그렇지만은 군대에 가야 되는,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우리가 군 복무를 하는 건 왜 합니까? 그게 사실 시민정신의 발현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시민정신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2년을 버려야 된다. 그래갖고 직장에서 그것을 시장에 나가갖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더 벌 수가 있었고, 승진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안 된다. 왜 이런 거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논쟁들이 또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시민정신에서 봐서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키는 것이, 그게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전통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징병제가 사라졌고, 어떡합니까? 월급을 주면서 상비군을, 월급 받는 군대를 지금 자원병들을 받아서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소위 민병대 전통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어떻게 미국이냐라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참으로 쉽게 풀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이념적인 사상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미국의 총기 소유 관련된 논쟁들이기도 합니다. 공화주의 정신, 공화정, 시민정신의 가장 치명적인 또 하나가 상비군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상업주의입니다. 커머셜리즘입니다. 1694년에 영국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영국은행이 설립됐다는 거, 국립
국가의 은행이 설립됐다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와 시민들의 관계가 이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까지 완벽하게 얽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금융산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글쎄요, 뭐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때가 되면은 와서 세리가 와서 야, 세금 너 얼마 내? 그러면서 뜯어가는 거 아닙니까? 받아가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리고 뭐 이제 전쟁이 나면은 야, 너 와서 전쟁에 우리 편에 들어와 그래갖고 영주가 데리고 가고 자기 밑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봉건적인 주종 관계, 그리고 가끔가다 중앙정부가 세금 걷어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국가하고 국민의 따로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정부와 시민들의 관계가 생각보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느슨했던 것이고, 간헐적으로만, 조선으로 치면은 뭐 세금 거둘 때, 아니면 뭐 어디 뭐 성 쌓으라고 노동에 끌어갈 때, 군에 끌어갈 때,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평소에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없었던 거죠.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가 막연했던 거죠. 그런데 국책은행이 생기면서, 국가의 중앙은행이 생기면서 나라의 국민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개인들의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고, 개인들이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채권 시장이 생기고 국채가 생기기 시작하고 주식 시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하고 시민의 관계가 그전에 봉건제도, 상업주의, 근대 금융산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밀접해진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대 국가가 일어나게 되는, 근대의 절대왕정,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업주의의 근대 금융제도의 탄생이야말로 공화주의 시민정신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은행이 탄생하기 전에는요, 시민의 덕성은 땅에 기반했습니다. 시민은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자립을 하고, 그 자립을 함으로써 공익이 뭔지도 알죠. 정확하게 내 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킬 수 있고,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참정을 해갖고 폴리스에 가서 뭘 하고, 이런 것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코스와 폴리스, 이코노믹스와 폴리틱스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했었죠. 자영농들, 토마스 제퍼슨이 이상으로 삼았던 여맨들, 이런 사람들의 나라는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공적 부채라는 게, 퍼블릭 크레딧이라는 게 생기면서 시민의 재산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뭡니까? 시장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이자, 아니면은 국채 같은 거는 뭡니까? 나라의 약속이죠. 나라가 언젠가 앞으로 이 국채를 사주면은 나라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나는 그게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1년에 몇 프로씩 해서 얼마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의 기반이 뭐가 됩니까? 땅이 아니라 금융상품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융상품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조절하는 거죠. 정부가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약속, 그리고 국가의 빚에 기반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이 됨으로써 공화주의가 꿈꾸던 그러한 사유재산, 자기의 땅을 갖고서 거기에 딱 땅을 딛고서 서 있는 그러한 개인의 덕성, 자율성, 독립성,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국부들 중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공화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여맨의 나라를 꿈꿨고, 그래서 루이지애나 퍼처스를 통해서 루이지애나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작농이, 자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시민정신이 함양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다면은 제퍼슨의 가장 강력한 사상적 적은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미국의 재무부를 만드는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최고의 정적이죠. 그는 해밀턴 역시 공화주의 전통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공익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열정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인트레스트를 갖고. 그러니까 덕성을 함양해야 되는 것은 덕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시민의 덕성을 고양시키는 방법도 뭡니까? 그게 본인의 이익과 부합한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덕성, 즉 이익과는 상관없이, 왜냐? 이익은 이미 이 코스에서 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직 공익만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해밀턴은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조차도 그게 왜 당신의 개인의 이해관계에 부합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존 로크의 자유주의 이론이 되는 거죠. 공화주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의 공화주의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상업주의가 충돌을 하는 거고, 끊임없는 타협, 대결과 타협을 통해서 미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이 재무부라는 거를 만들고 초대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런 것은 제퍼슨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공화주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기제를 해밀턴이 만든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초기부터 공화주의 대 이 상업주의가 충돌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했을 때 공화주의자들은 로마를 봤습니다. 로마가 카이사르가 나올 때까지는 강력한 시민들의 참정으로 인해서 상원이 있었고 하원이 있으면서 공화정이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 공화정이 워낙 효과적이었던 거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 서로가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서 그걸 법으로 승화시키면서 그게 로마 공화정을 강하게 만든 거고, 그 공화정 로마가 사실은 뭡니까? 유럽을 다 정복을 하고 이집트까지 중동을 하고 이집트 이런 데 북아프리카를 다 정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건설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카이자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자기가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브루투스나 이런 사람들이, 공화주의자들이 카이자르를 암살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고서는 제정 로마로, 제국으로 넘어가 버리죠. 참정권은 다 사라지고 이 로마 제국은 뭐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사하는, 교역하는, 무역하는 그러한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을, 제퍼슨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로마와 같이 공화주의가 결국은 독재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그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이 상업주의다. 그리고 미국은 근데 처음부터 상업주의 정신도 강력해갖고 재무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급격하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팽창을 해나가는 시민들의 나라가 아닌 상업 제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미국은 미국 본연의 모습을 잃고서 타락과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사실 미국의 정치 논쟁에 있어서, 사상적인 논쟁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과연 다른 제국들과 같은 그런 제국이 되는 것이냐. 이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고 자기가 원해서 그린랜드를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미국의 전통인가? 미국의 공화주의적 전통인가? 어떻게든지 소박하게 자기 땅을 갖고 있고 자기의 힘으로 땅을 개간을 해서 참정을 하고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는 거고 내 무기를 갖고 내가 민병대가 지키고 한데, 지금 트럼프는 본인이 장사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재벌이고 엄청난 재벌들을 지금 키워주고 있고 세금을 계속해서 감면해주고 있고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러면서 외국을 쳐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미국인가? 미국의 본래 모습은 도대체 뭔가? 누구는 그러죠. 아니 뭐 미국 원래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원래 상업주의 국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자유주의 국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개인의 이기주의를 갖다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나라가 국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런 일들을 불편해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이 이런 제국주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러한 상업주의적인 모습을, 이윤을 추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을 만들어 놓은 미국 사람들이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공화주의 전통, 참정의 전통, 근면, 사치하지 않고 정직한 노동을 해서 벌고 소박하게 살고 검약하게 살고 직접 자기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살고 하는 그 정신하고 너무 어긋나는 정신 아니냐. 이게 미국이 타락하고 몰락하고 있다는 신호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국가의 힘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그게 뭡니까? 그게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뭡니까? 미국이야말로 지금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공화주의 전통이 계속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상업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쪽으로 빠져서 그냥 다른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제국들과 똑같은, 그냥 정복하고 경제적인 이득 취하고 일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 그런 미국으로, 또 하나의 제국으로 그냥 전락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공화주의 전통, 이 원래의 그 아름다웠던 그 전통, 아테네와 로마와 피렌체가 꿈꿨던 그 전통, 꽃 피웠던 그 전통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를 겪고 있듯이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났죠.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땀과 모든 것을 흘려서 우리 손으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면은 과연 그 우직했던 그 비르투스, 그 정신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진단과 논쟁 자체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안 모멘트, 마키아벨리의 순간, 공화주의가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논쟁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둘 다 서양에서 건너온 근대 사상이지만 서로 굉장히 상반된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어떻게 충돌을 해왔고 미국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봄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 앞날을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화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논해 봤습니다. 정치의 탄생,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